자, 우리 학생들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이어서 이제 살펴볼 건데, 만약에 이제 수납할 때 주의사항 같은 경우도 이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도 확실하게 이제 그 담당 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내 아이디라든지 패스워드가 노출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OCS 같은 경우는 아이디나 패스워드를 이제 그 공유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이제 패스워드 같은 경우도 내 거, 그러니까 아이디는 같이 쓰더라도 패스워드를 다르게 한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항상 개인정보 보안에 이제 신경을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서장 같은 경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연차가 돼서 이제 관리자가 되면 직원의 아이디라든지 패스워드를 정기적으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감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일일 결산 통계 관리를 꼭,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감 같은 경우도 이렇게 확실하게 마감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유에 따라서 미수금이라든지 뭐 감면액이라든지 환불액이라든지 이런 이제 것들도 정확하게 확인을 해가지고 그 통계를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통계를 다 내고 나중에 이제 미수금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뭐 환불을 하거나 이러면은 통계에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확인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 뭐 처방전이나 뭐 영수증 사본 보관 기간이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확인을 해서 분실 처리되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입원 진료, 입원 관리, 입원 경로 이런 것들은 앞에서 계속 했으니까, 자, 표를 보면서 만약에 이제 환자분이 입원을 결정을 하기로 했는데 응급실을 통해서 입원할 수도 있고 외래를 통해서 입원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입원 수속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입원 수속 같은 경우도 그 병실 상황에 따라서 맞게끔 이제 수속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병동에 입원을 하면 각종 진료를 이제 받으시게 되겠죠. 그래서 뭐 투약부터 시작을 해서 급식, 물품 뭐 이런 것들 관리도 이제 병동에서 다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뭐 그 각종 검사를 하시게 된다던가 아니면 이제 물리치료를 받으시게 된다던가 해서 이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진료 지원 부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약국이라든지 CSR 중앙공급실이라든지 영양실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서로 이제 상호 관련 각계 이제 유기적으로 계속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분이 이제 OP를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또 OP 준비도 각 과에서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분이 사망하셨다 그러면 이제 안치실을 이용을 하신다던가 아니면 이제 전과나 전시를 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과가 달라진다던가 이제 그 병실을 바꾼다던가 아니면 이제 정확하게 잘 진료를 받으시고 진찰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고 이제 퇴원을 하신다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입원 환자가 입원을 하시게 되면 이 과정을 거치시게 되겠죠. 자, 그럼 입원료 산정이 있단 말이에요. 입원료 산정은 여기 보면 이제 세 가지로, 그래서 이제 의학관리료, 의사가 이제 진찰하는, 그 다음에 간호관리료, 그 다음에 이제 병원관리료 이런 것들로 구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입원료 산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입원료 기준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입원료 기준, 그래서 며칠, 그 다음에 이제 소정 점수 해당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외래라든지 뭐 응급실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뭐 6시간 이상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그 다음에 그 입원료 같은 경우도 그 체감하잖아요. 그래서 며칠부터는 몇 %까지 산정하는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항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제 일반 병실 입원료 가산을 보면 30% 가산하는 것들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과 질환자, 정신질환자 18세 미만 같은 경우는 이제 30% 가산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입원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간호관리로 차등자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병상 수 대비 평균 간호사 수에 따라서 등급별로 이제 그 차등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차등제에 따른 이제 일수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입원 결정서, 퇴원 결정서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급여에 따라서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기본적인 인적 사항, 그 다음에 진료과, 그 다음에 이제 입원 지시일, 그래서 이제 언제 입원을 했는지, 입원 중에 혹시 이동한 거는 있는지, 전과한 건 있는지, 이런 것들 쭉 확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잘 체크를 해 놔야지 나중에 이제 심사 청구를 할 때 좀 확인을 더 쉽게 하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입원 신청 접수를 할 때 우리가 꼭 체크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재원 기간 동안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정보를 모아놔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얘는 이제 밑에 보면 이제 입원 수속하는 것들, 그래서 여기 보면 요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환자나 의료인이 체크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 원무과에서 체크하는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원무과에서 체크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입원할 때도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입원을 이렇게 시키실 수 있어야 되고, 병실 확정도 이제 병실의 상황에 맞게끔, 그 다음에 우리 병원 시스템에 맞게끔 병실을 확정할 수 있어야 되고, 필요하면 중간 진료비도 또 계산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다던가 아니면은 사실 이게 좀 이제 가장 없으면 좋은데, 환자가 이제 외출이나 외박을 했을 때 그 진료비 산정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 사항은 꼭 체크를 했다가 그때 정리를 조금 해 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입원 서약서 작성을 하시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서비스를 받는 대가에 대한 그 청구라든지, 아니면 이제 병원에서 지켜야 되는 이제 규정이라든지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거를 이행하겠다라는 이제 서약서를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하면 우리 그 지불 보증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작성을 이제 해 놓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뭐 병실이 많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이제 병실이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환자를 입원을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입원을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먼저가 이제 수술이 예약된 환자부터 날짜가, 왜냐면 이제 닥터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제 꼭 그날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또 입원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병원 상황에 맞게끔 해서 이제 입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상 배정할 때는 일단 이제 환자 상태라든지, 이제 환자 상태에 따라서 뭐 바로 이제 수술실에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중환자실이라든지 격리실이라든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이제 일단은 병상을 배정을 해야 되고, 진료과 거의 대부분 이제 그 입원 병실은 뭐 내과 환자, 외과 환자, 뭐 외과 환자도 흉부외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과별로 해서 병실을 이제 그 나누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지 성별 중요하죠. 남자 환자를 여자 병실에 입원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감염성 질환 여부, 그래서 뭐 지금 코로나처럼 이렇게 해갖고 격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뭐 방코마이신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이제 따로 격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상급 병실을 원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해서 이제 병상을 배정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입원 등록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OCS를 활용하는 병원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 OCS를 해서 이제 그거에 맞게끔 전산에 입력을 하면 이제 입원 등록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상 관리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환자에게 이제 그 병상을 이제 배정을 하게 되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뭐 이동 상황이라든지, 그러니까 전과나 전실 같은 경우도 이제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활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효율적으로 병상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적절한 인력 배치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시설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병상 운영의 효과적인 이런 것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 어떤 그 병상을 운영함에 있어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진의 진료가 편리해야 되고요. 예,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뭐 라운딩을 하는데 1층부터 막 5층까지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입원 환자가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으면. 그래서 그런 것들도 그 병상 운영에서 그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문 간호라든지 단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병상 운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또 이게 또 문제점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내과 환자는 한 100명 정도 되고 외과 환자는 한 5명 정도 된다. 그런데 과별로 의료진의 편리에 의해서 내과 병동, 외과 병동 이렇게 나누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수익성에서, 그러니까 외과 병동을 뭐 이렇게 5명밖에 없는데 뭐 30병상을 이렇게 준비해 놓고 병상 이용을 못 한다던가, 내과 병동 같은 경우는 이제 똑같이 30병동 이루었는데 환자가 막 대기 환자가 계속 있는다던가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일반적으로 그 진료과별로 분류하는 이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데이터 마이닝을 통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어떻게 병상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건지를 항상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보면 이제 그 일반 병실이 있고, 그 다음에 상급 병상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 그냥 일반 병실은 다인실이라고 하잖아요. 예, 다인실이라고 해서 4명 이상의 환자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이런 이제 병실을 일반 병실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일반 병상은 총 병상 수의 50% 이상을 확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요새 뭐 그 응급병상 뭐 확보 뭐 아니면 뭐 수용 가동 뭐 병상 이런 얘기 뉴스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 가동률이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일반 병상과 상급 병상의 이 퍼센트도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상급 병상이 돈이 된다라고 해가지고 뭐 우리 병원은 뭐 1인실, 2인실이 막 80%다 이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상 배정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입원 환자 병상을 배정할 때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 진료과별 뭐 아니면은 이제 그 과별 상한제라든지 뭐 전문병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야간 입실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병실 내에 동일 상병, 그래서 뭐 내과 병동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병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장염 환자하고 폐렴 환자를 같은 병실에 놓는 것보다는 같은 상병을 같은 병실에 놓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그냥 이제 내과 환자예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상병까지도 고려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과라든지 전실형 병상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서 필요하면 이제 전과나 전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왜 가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뭐 어떤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창가 쪽 그 배드를 원하시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병실 내에서 암묵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순서를 정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이제 뭐 환자분들이 또 불만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제 환자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병실 관리를, 그러니까 딱 매뉴얼이 정해져 있으면 이제 그 불만이 아무래도 조금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조금 이제 그때그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입원해 있는 환자, 그래서 재원 환자 관리를 또 우리가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 여러 유형의 사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를 함으로써 환자에게 편의를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른 걱정 없이 그냥 이제 그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환경을 조금 보장을 해 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예전에 오래된 얘긴데 그 어, 그, 어, 그 경제력에 따라서 그 치료 기간을 이렇게 설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경제적인 걱정을 안 하시는 분들이 치료 기간이 짧더라. 아무래도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미리 알고 있으면은, 아, 그래, 내가 여기까지 이제 할 수가 있구나라고 이제 안정된 마음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시스템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잘 파악을 하고 있으면 불안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재원 환자 관리는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을 시킬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그 진료 수익이 아무래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료 수익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이제 환자별 정보라든지 통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유형별. 그래서 환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자격 조회를 정확하게 해서 좀 이제 그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를 할 때 보면 뭐 병동별 관리가 있고 보험 유형별 자격 관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병동별 관리 같은 경우는 이 병동의 전담자를 두고 관리를 하는 건데, 이러면 아무래도 이제 병동 환자 파악은 시키는 한데 수가가 형태가 다르니까, 그래서 같은 병동에 뭐 건강보험 환자, 자동차 보험 환자, 뭐 일반 환자 이렇게 이제 여러 유형이 있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통계 내기가 조금 복잡하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반적으로는 그 보험 유형별 자격 관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환자는 건강보험 환자다, 자동차 보험 환자다, 이렇게 그 유형별로 담당자를 두어서 관리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병원의 시스템에 맞춰서 어떤 것들이 유리한지에 따라서 이제 그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환자 관리를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산재 자동차 보험이다 보니까 그 산업재해 보상 보험이신 재원환자 관리와 자동차 보험 이제 재원환자 관리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산재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입원할 때 아무래도 좀 미비한 서류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계속 이제 서류를 보완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산재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제 공단에다가 신청을 해서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하는데, 그 사고와 관련이 없는 질환을 치료를 받게 되면 이게 또 삭감이 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고와 관련 없는 질환 같은 경우는 꼭 그걸 확인을 해가지고 뭐 건강보험이 되는 건지 아니면 비급여로 치료를 받는 건지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도 이제 발생을 시킬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산재 요양급여 신청 이런 것들은 이제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요양신청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개호료 필요시,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치료를 보호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거에 대한 청구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초에 발생된 상병 이외에 또 상병이 또 추가로 발견이 됐다라고 하면 추가 상병 신청서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다른 요양기관, 다른 병원으로 이제 이송을 할 때라는 이제 뭐 전원 신청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신청서도 작성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동차 보험 적용과 관련된 이런 이제 확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험 회사에서 이제 지급 보증서를 이제 주면 이거를 서면으로 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팩스로 받아서 보관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자동차 보험도 마찬가지로 뭐 지병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사고하고 관련이 없는 질환 같은 경우는 확인을 해서 그거에 맞게끔 우리가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신전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컨설테이션, 그래서 이제 컨설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과 닥터가 봐야 된다던가 아니면 협의에 의해서 진료를 해야 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협의 진찰료를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의무 기록에다가 꼭 명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산정 횟수가 제한이 되어 있죠. 그래서 무조건 그냥 계속 이제 컨설팅을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상급 종합병원이냐, 종합병원이냐, 뭐 병원이냐, 의원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산정 횟수가 5번, 3번, 2번, 1번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횟수 제한은 조금 기억을 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닥터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필요하면 계속 뭐 컨설팅을 넣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오래된 그 닥터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알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이제 그 협의 진찰을 하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이런 것까지 이제 따질 수 없다, 환자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컨설팅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뭐 여기까지는 이제 그 산정 횟수, 그 건강, 그 이제 뭐지? 보험 안에 들어간다. 이 이외에는 안 들어간다. 그러면 안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출 외박 같은 경우는 사실 안 하시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제한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뭐 집안에 무슨 행사가 있거나 뭐 이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외출 외박 이런 것들, 그러면 그거에 맞게끔 우리가 또 이제 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환자가 어느 정도 이제 그 회복이 됐어요. 예, 그래서 상병이 좀 완화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뭐 외출은 뭐 어쩔 수 없지만 뭐 외박을 길게 신청을 한다 그러면은 차라리 퇴원 수속 후에 재입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식사 관리 같은 경우는 우리 앞에도 이제 나와 있었지만 다른 유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50%였잖아요. 의료급여 같은 경우 20%. 근데 산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식사 관리도 이제 본인 부담금 없이 전에 공단에다가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상자가 이제 퇴원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은 담당 의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뭐 의학적인 판단이라든지 여건을 고려를 해가지고 퇴원이 결정을 이제 퇴원 오더를 내겠죠. 그러면 퇴원 오더를 내면 또 이제 우리가 바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비한 병명, 그러니까 상병명이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상병명이 없으면 또 다 삭감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사라든지 투약한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상병명 꼭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료 기록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정확하게 투약이라든지 진료가 검사가 이루어져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진료부를 이송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퇴원 수속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정상 퇴원 절차가 있고 가퇴원이 있어요. 가퇴원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뭐 공휴일이라든지 야간에 갑자기 이제 퇴원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보통 가퇴원 시킨다라고 합니다. 네, 정상적인 절차 같은 경우는 이제 퇴원 오더가 났다. 그러면은 퇴원 전에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누락된 부분 항상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사전 심사가 다 끝나면 이제 계산서가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래서 본인 부담금과 이제 청구할 금액들이 이제 달라지면 그 계산서를 이제 병동에다가 송부를 해서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진료비를 수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음에 올 것들에 대한 예약이 된 다음에 이제 귀가가 되는 이런 경우가 있고, 이제 뭐 공휴일이라든지 야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그 진료비 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이제 그 전 것들에다가 플러스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선 수납을 하고 정상적인 이제 그 직원들이 다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정확하게 정산을 하는 이런 경우가 이제 가퇴원이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공휴일 야간 상관없이 그냥 그 산정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관이 없는데 퇴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주중에 이제 그 낮에 퇴원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공휴일이나 야간에 퇴원하시는 환자분들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퇴원 결정이 나면 심사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퇴원 전 심사 같은 경우는 우리 OCS 화면을 보면 그 액팅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액팅 체크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각 부서에 이제 전화를 하고 확인 요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리를 했는데 실시를 했는데 액팅 처리를 안 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시를 아예 안 해서 액팅 처리가 안 돼 있는 경우, 그러면 이제 아예 뭐 삭제를 한다던가 해갖고 정확하게 정리를 이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진료비를 계산을 하고 퇴원 수속을 맞추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단서 발급, 그래서 산재보험도 그렇고 자동차 보험도 그렇고 이제 재증명서를 이제 많이 발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진단서나 재증명이 필요한 환자나 보호자가 일단은 의사한테 발급 신청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의사가 이제 진단서를 쓰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그 발급 수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받으면 되는데, 얘가 보면 이제 얘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외래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과에 접수를 해서 의사하고 상담을 통해서 의사가 진단서를 입력을 하면 창구에서 진단서 그 금액을 수납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요즘은 거의 대부분 전자 서명이기 때문에 수납 창구에서 발급을 받으면 되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주치의나 간호사에게 진단서 발급 신청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제 담당 의사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진단서 입력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수납을 하고 발급 창구에서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재증명서 발급 방법이라고 해서 의사가 직접 발급하기도 하고요. 뭐 전산을 이용하거나 원내 전자문서 발급을, 근데 이제 뭐 웬만한 종합병원 이제 그 산재 지정 의료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내 전자문서 발급을 많이 하게 되는데 뭐 로컬 같은 경우는 의사가 직접 작성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의사가 직접 발급을 해주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제 환자가 많이 밀려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바쁜 진료 일정에 이것까지 이제 발급을 하다 보면 좀 시간적인 이런 이제 어려움이 발생을 하게 되기도 하고요. 뭐 전산 이용 발급 같은 경우는 의사가 이제 원본을 작성을 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발급 전담자가 이제 PC를 이용해서 발급해 주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많은 경우는
원내에서 의사가 이제 그 진단서라든지 제 증명서를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해 놓으면 이제 그 해당 창구에서 그 수납을 하고 이제 문서를 이제 발급해주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발급료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이라든지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이제 비급여이기 때문에 그 진단서 작성비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액 본인 부담인데, 산재라든지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은 이제 그 급여 항목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진료비 관리의 의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진료비 관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진료비 금액이 결정되기 위한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상대가치 점수라든지 가산 점수라든지 또 가산 퍼센트 이런 것들, 그래서 기준을 잘 체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종별 가산율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진료 행위 시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 체크를 다 해가지고 이제 수납까지 지속적으로 이제 그 문제되지 않게 쭉 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산재보험 진료비라고 해서 여기 진료비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서비스를 제공을 받은 이 비용을 이제 진료비라고 하죠. 근데 이제 산재 환자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거는 이제 건강보험 수가를 지키는 걸로 원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고시된 거에 대해서 하고, 그 다음에 산재보험은 저 그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그 산정한 거에 맞춰서, 아니 고시한 거에 맞춰서 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료비 관리가 사실은 병원 수익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잖아요. 그래서 얘가 잘못되면 이제 청구하는 금액도 달라지고, 또 청구해야 되는 게 있고 본인 부담으로 받아야 되는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외래냐, 응급실이냐, 입원 시설이냐에 따라서 이제 진료 행위가, 그리고 들어가는 재료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 거고, 근데 그 달라지는데 그 수가는 또 이제 그 종별 수가냐, 정액제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 적용을 잘 해야지, 이거를 이제 진료 수익으로 전환을 해서 회수를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진료비 관리를 잘 하느냐 못하느냐가 굉장히 또 중요한 관건이 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료 수익 관리가 있는데, 그 진료비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진료 서비스라든지 들어가는 뭐 물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첫 치료라든지 재료대 이런 이제 제공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회수까지, 현금을 회수하는 것까지 계속적으로 연계돼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수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앞에 얘기한 것처럼 뭐 종별 가산율에 따라서, 가산 점수에 따라서 이런 것들 꼭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계산하거나 산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미수금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그 병원에서의 의료 수익 관리 중에 하나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미수금이 또 발생이 아예 안 되면 좋은데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수금 관리는 어떻게 단계적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가 기준, 그래서 우리 병원이 이제 어떤 종별에 들어가는 건지 뭐 이런 것들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이제 병원 환자에게
특정 행위라든지 특정 물자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거는 또 어떻게 적용을 해서 진료비를 발생시킬 건지, 그래서 병원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것들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을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의료보장 제도 하에 있는 급여 기준이라든지 진료 수가 기준,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해 바뀌기 때문에 일단은 매 바뀌는 항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고, 그걸 바뀐 내용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서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입원 환자 진료비 같은 경우는 일단은 우리나라는 이제 행위별 수가제가 있고, 그 다음에 DRG가 있고 시인포괄 수가제가 있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뭐 DRG나 시인포괄 수가제 같은 경우는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는 FFS 행위별 수가제를 많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 수가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행위별로 잘 산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료 수가 같은 경우는 크게 진료 행위료하고 재료대로 나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료 행위가 어디까지 이루어졌느냐, 그래서 검사라든지 방사선이라든지 뭐 수술료, 우리 수술 시간에 따라서 또 이제 산정되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취료 같은 경우도 연령 제한이라든지 나이 시간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이항요법료 같은 경우도 어떤 물리치료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가격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또 인력이 그러니까 의료진이라든지 인력이 어느 정도 조건이 갖춰져 있을 때 또 이제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 꼭 확인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시설이라든지 뭐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심평원에다가 신고를 해 놔야지 그거에 맞춰서 진료 수가를 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입원 진료비 계산이 있는데요. 이 진료비 계산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에게 제공된 진료 행위, 그 다음에 물자를 진료비로 전환하는 업무를 이제 입원 진료비 계산이라고. 근데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처방전. 처방전이 정확하게 발생이 되고 그거를 원무 부서에 전달하는. 그래서 원무 부서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OCS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중간에 뭐 분실이 되거나 누락되거나 이런 경우는 이제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환자에게 제공된 각종 진료 대료 이런 것들을 이제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심사를 이제 많이 하잖아요. 퇴원 전 심사, 그 다음에 이제 퇴원 후에 또 적정성 심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EDI를 이제 통해서 청구를 할 때 이제 사전 심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데, 이 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진료비 계산이 끝나면 이제 병원 자체 내에서 심사 직원이 이제 하게 되는 것들이 이제 퇴원 전 심사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해야 되겠죠. 진료 기록부라든지 처방전이라든지 진료비 계산서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액팅 처리가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퇴원 계산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청구할 때 청구 명세서상의 금액 차이를 조금 줄여라.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금액을 본인 부담금이 이제 그 보험 급여가 되는데 비급여로 이제 그 본인 부담한테 받아가지고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과진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뭐 수가 유형이라든지 그 급여 제한에 대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적정성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사전에 검토를 해서 청구할 수 있는 것과 청구가 불가능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꼭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진료과에 처방전 발생 누락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액팅이 안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삭제를 해야 되잖아요.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착오에 의해서 중재적 홍보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심사하기 전에 이제 각 과에다가 이제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꼭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심사가 이제 끝났는데 뭐 누락된 거라든지 오류 심사를 이제 해서 거기에서 또 발생을 하면 또 각 과에다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이제 그 각 과하고 중재를 해가지고 정확하게 심사를 해서 병영 경영에 도움이 될 만한 이런 식으로 이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전반적인 체계를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진료비 지불 보증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뭐, 환자가 아니라 이제 채무자의 채무를 이제 부담하는 이런 이제 보증금을 이제 받게 되는데, 이 병원의 진료비에 따라서 본인 부담금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진료비 보증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을 제외한 제3단체에서 이제 개인이라든지 단체에서 이렇게 지불 보증을 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진료비 지불 보증 기관 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산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심사는 지금은 이제 심사의 간편화를 위해 가지고 이제 심평원에서 하게 되잖아요. 근데 산재 같은 경우는 진료비 지급은 이제 근로복지공단에서 하게 되는 거고, 공무상 요양보험 같은 경우 공상 같은 경우는 이제 심사는 심평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고,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도 똑같이 심사는 이제 심평원에서 하지만 진료비 지급은 각 보험사에다가, 그래서 우리가 OCS를 통해서 그 자격 조회를 하고,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는 그 보험회사를 잘 등록을 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잘 등록을 해놔서 그 회사에서 이제 심사 청구가 이루어져서 그 회사로 이제 결과가 가면 이제 지급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재원 기간 중에 유형이 변경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자격이 변경된다라고 하면 변경된 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산재나 아니면 자동차 보험이었다가 그 사고 하나 이런 거에 상관이 없는 질병이 발생해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은 이제 건강보험이라든지 의료급여로 이제 자격이 변경이 돼서 본인 부담금을 이제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인데 사고 아닌 질병 같은 경우는 이거는 자동차 보험 혜택이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치료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변경이 될 수 있다. 그러면 변경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청구를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지불 보증을 했는데 지불 보증 한도액이 초과가 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 있잖아요. 예, 이런 경우 같은 경우도 적절하게 이제 해당 기관에다가 의뢰한 후에 보험자의 결정에 따라서 자격을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자동차 보험이라든지 산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도액이 초과가 되면 이제
안 주겠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그 적정성 여부에 따라서 한도되는 금액도 이제 그 지불을 해 주기도 하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해당 의료기관에 이제 의뢰한 후에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미수금 관리. 그래서 이 미수금 같은 경우는 이제 진료 행위가 다 이루어져서 진료비 총액이 나와서 이거를 이제 일부 본인 부담이라든지 이제 공단에다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종료된 시점에서 수입으로 발생이 되지 않는 이런 이제 경우를 이제 미수금이라고 하는데 얘가 이제 발생이 된다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환자가 본인 부담금을 나는 못 내겠다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뭐 100만 원이 발생이 됐는데 우리는 80만 원밖에 줄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미수금 관리도 굉장히 우리가 이제 그 정확하게 여러 관련 자료라든지 아니면 다른 병원을 배치마킹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미수금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미수금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보험자 보험자의 부담금이라든지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될 부담금 그 중에 개인 사유로 인해서 이제 그 개인 미수금으로 이렇게 발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각 기관에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미수금이 아니면 우리가 심사 청구를 했는데 뭐 삭감이 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이 돼요.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진료비가 미수금이 발생을 했다라고 하면 외래냐, 퇴원이냐, 재원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러면은 이걸 이제 구분을 해서 우리가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보험자, 그래서 각 공단이라든지 자동차 보험 회사에서 미수금이 발생을 했는지, 개인,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이제 뭐 직원 보증이나 일반 보증인에 의해서 미수금이 발생을 했는지 아니면 수탁기관이라든지 신용카드 회사 뭐 이런 이제 계약 기관에서 미수금이 발생을 했는지를 구분을 해서 각 기관에다가 이제 그 미수금을 이제 그 납부를 요청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이제 미수금 관리 같은 경우도 사실은 원무과에서 담당자가 이제 그 미수 채권에 대한 거래처라든지 그 청구처별로 해갖고 분리해서 미수금 관리 대장을 또 만들어서 그거에 맞게끔 해당 기관에다가 청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보험 급여가 되느냐, 보험 급여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미수금이 이제 발생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급여에 해당하는 항목을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이렇게 이제 중복 처리가 되거나 미수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제 철저하게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학생들 수고했어요.